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지금 공산당 입장에서 성장을 만들어냈을 때 빈부격차가 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더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미국 경제 이렇게 괜찮은 이유를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강력한 그 재정 지출의 확대. 그런 것도 지금 뭐 있었죠. 몇 년간 최고 약 9조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6조 7천억밖에 못 한다. 혹은 뭐 낮아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더 이상 없다. 쓸 돈이.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결국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논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채라는 사이클을 잘 보면 사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사이클이 좋은 사이클은 아닙니다. 민간의 부채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980년 후반에서 90년 넘어올 때도 이렇게 IT 버블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5, 6년의 사이클을 미국의 민간 부채가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소위 말하는 디레버리징을 잘 하고 나서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미국의 민간 부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가계 합쳐봐야 140%거든요. 우리가 200% 넘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대출을, 즉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의 부채 비율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의한 유동성을 다시 누군가가 받쳐서 돌려야 되는데 그게 돌면 그게 오히려 정상적인 시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했을 때 크레딧 그로스, 즉 기업의 부채가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은 그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 사이클에 민간에서 이 유동성을 보강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머니터리라는 게 밸러시티라고도 하잖아요. 속도. 돈은 돌아서 돈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돈이 못 돌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유동성을 주입해 줬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돌게 하는 상황. 즉 민간에서 돈이 이렇게 도는 상황이게 되면 정부의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를 민간에서 흡수하면서 가는 사이클. 이게 오히려 되게 중장기적인 성장의 사이클입니다. 저는 그 과도기라고 보는 거죠. 네.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봐야 되는 게 고용이나 물가라기보다는 기업의 대출, 설비 투자와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게 올라서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3분기 이제 미국 대선이 그렇죠. 바로 있으니까 네.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뭔가 네. 선거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재정 지출 재무부에서 사용할 그런 플랜이 있지는 않을까. 물론 뭐 합당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참 재정 지출의 핵심은 사실 지방 정부예요. 미국도. 네. 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보다 한 10배 이상의 재정 지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또 한 40% 이상은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공화당이라는 어떤 만약에 입장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하면 내가 굳이 지금 집행해갖고 그렇지. 민주당 도와줄 필요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을 풀 지방 정부 40% 정도가 공화당 주정부다. 네네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간도 얼마 전에 나온 ISM 제조업 지표에서 신규 주문이 조금 안 좋게 나온 이유가 거기 서베이 그 사람들이 얘기한 얘기를 보면 대선 이후에 하겠다. 우리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네. 그런 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3분기 때 재정 지출을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일 거고, 그리고 재정 지출의 효과는 오히려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은 못할 것 같아요. 옐런이나 미국 재무부에서도. 다만 누구나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이 끝나면 아까 얘기 들었던 공화당 쪽에서도 자기네 이제 지방정부 예산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서베이 담당자들도 지출을 늘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4분기부터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어쨌든 3분기 안에 금리 한번 내려주고 그러면 민간의 크레딧 돈도 돌고 있고 재정 지출도 늘어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은
4분기와 1분기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베팅이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는 살아 있습니다만 오히려 뭐 빠르면 그거에 대한 선반영으로 뭐 10월부터라든지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0월서부터는 유동성이 재무부발 유동성이 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네네네. 그런데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금융시장, 증시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무부, 정부 쪽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제 부채를 활용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나온다면,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투자, 고용, 소비, 이 선순환으로 이끌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하고 맞물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쩌면 비슷할 텐데, 지금 뭐 헤디스 측이나 트럼프 측이나 동일한 주제는 뭐냐면 중국 견제는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디리스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미국과 동맹국의 어떤 생산기지, 그로 인한 어떤 제조업의 부흥, 그 밸류체인이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쪽은 디커플링이에요. 네. 그럼 미국만이라는 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디리스킹은 중국의 이제 저가의 생산성 낮은 제품은 뭐 수입해도 돼 이런 부분이었는데 핵심은 안 되고, 디커플링은 저가의 제품도 수입 안 돼. 왜냐면 그거 우리가 사주면 그 돈 갖고 또 중국이 뭘 할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둘 다 공통인 건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잘 보시면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왜 갔느냐. 네. 그동안에 오바마야 리쇼어링, 에너지에 독립을 해주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디커플링이든 디리스킹이든 공장을 지었잖아요. 네.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전력을 갖다 넣어야 되니까 전력 인프라가 된 거예요. 지금도 더 되고. 그럼 공장을 지었으면 그 안에 뭘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램프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 지출,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해리스든 트럼프든 되면 공장 안에 설비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금리도 낮춰주는 게 사이클도 되고, 네. 오케이, 그러면 미국 내에서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들, 아니면 FTA를 통한 뭐 북중미든 뭐 이런 식이 되면 그쪽에 투자를 강행해야 되겠구나. 그럼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니? 라고 했을 때는 AI는 아직도 과소부담 과잉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 보시면 여전히 전력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어요. 도매 가격이. 그러면 이쪽에 송배전 시스템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주는 이제 함의점은 뭐 전력이나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4분기에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얘기 주신 것처럼 재정 지출도 구조물 투자 같이 들어가면서 기업들은 설비 투자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아이디어가 4분기부터는 조금씩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유동성이 이제 결국은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그 연준발 유동성 이런 것들이 긴축이 좀 아직도 되고 있는 것인지 요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연준발 긴축 유동성이라고 하면 뭐 개념이 상당히 좀 모호하긴 한데요. 유동성이라는 지표라는 게 뭐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뭐 되면 미국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 그리고 마진 대비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용 같은 거죠. 네. 신용 증가율 내지는 이제 기업의 대출 증가율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기업의 대출 증가율은 오히려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돌고 있고, 마진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 50, 그러니까 전년 대비 50%가 넘는 게 상당한 레버리지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18% 이상 20% 다시 조금 돌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GDP 대비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도 오히려 마이너스권에서 돌고 있거든요. 이게 그 증가 속도는 오히려 8에서 10% 넘어가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시장이 돈을 돌리는 유동성 지표인데,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부분들보다 GDP 대비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 마진 대비라고 하는 신용 증가율만 막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걸로 막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보다는 주가가 올라간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아니면 약간의 뭐 변동성이 있으면서
이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다시 EPS 그 이익의 전망에 대한 베팅이 더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한 것들은 결국 증시, 금융 환경의 플러스적인 요소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플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까지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거품 논란이 크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심이 생기게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거품 논란이라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메타버스하고 전기차의 차이점. 메타버스는 일부 기업들만 하다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테슬라가 끌고 왔는데, 즉 자동차라는 성장에 정체된 내연기관에서 침투율 갖고 그러기다가 정책적인 패키지와 레거시 기업들이 따라 붙으면서 투자의 증가율, 그러면서 엄청난 밸류체인을 만든 게 3년 전의 사이클이었는데요. 지금도 보면 AI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성에 대해서 빅테크 위주로 가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일부 기업들의 투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같이, 예를 들면 제약도 AI 뭐 신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버블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같이 가줘야 돼요. 네. 그래야 부러지는 거거든요. 금융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현재 구간은 오히려 조금 더 침투율, AI 침투율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단계인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의 가늠자가 뭐냐면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가늠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미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버블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는데 그때가 한 8에서 10% 넘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3년 전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AI 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올해에서 내년에 좋게 보면 한 8에서 10%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공급 증가율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이 나올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9월 달에 아이폰 뭐 새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AI와 관련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채택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침투율 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생기는데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이후에 그 소비재나 스마트폰 시장이 죽은 게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샀거든요. 네. 노트북, PC, 핸드폰까지. 근데 지금 바꾼 지 4년이나 됐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 3억 대 정도 됩니다. 많네요. 네, 그래서 20-30%는 교체 수요가 있다라는 게 분석인데 뭐 적게 보면 6천만 대에서 뭐 9천만 대의 교체 수요, 그리고 얼리 어답터는 항상 있기 때문에 초도 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4분기에는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아까 AI의 투자와 금융계와 링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이벤트나 어떤 그런 스마트폰의 출시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논란들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공포심이 발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공포심을 이기고 사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혹시나 이게 가라앉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까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에도 상당히 또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인플레이션의 베팅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공교롭게도 90년대와 비슷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전 세계 GDP의 2등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게 디플레이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중국도 잃어버린 10년, 뭐 20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미 보시는 왔다고 분들 봐요. 그렇게 아주 오래 간 거라고 좀 저는 생각하시나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전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가 6%포인트였어요. GDP. 네, 그 비중이 지금은 10%포인트가 차이 나.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26%인데 네. 중국이 16%입니다. 그래요. 물론 달러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달러가 강해진 이유는 이머징을 비롯한 중국의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중국
성장을 유도하면 되지. 재정 지출하면 되지. 근데 어려운 게요. 첫 번째, GDP에서 3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계부채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40%예요.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지금 소비가 안 되니까 수출로 저가의 물량을 밀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화학이나 철강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아니 근데 그래도 재정 지출하면 성장을 유도하면 되지. 문제가 뭐냐면 성장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상대적인 빈곤은 사실은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지금 공산당 입장에서 성장을 만들어냈을 때 빈부격차가 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더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회 불안. 그렇죠. 하긴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무슨 뭐 백지 네. 그때 코로나 때 다 같이 못 살면 그치 좀 불만이 덜하지. 덜하죠. 우리가 지금 힘든 게 뭐예요? 아니 뉴스에서는 지방은 지금 계속 저기 뭐 미분양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내 집값 지금 10억이 5억 됐는데 강남 집값은 20억이 40억대? 이런 미친놈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나도 지금 5억이 1억 됐어. 야 나도 지금 2억 1억 됐어. 그럼 괜찮거든. 그거를 공산당이 모를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M1 증가를 계속 빠져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저가의 밀어내기를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이 있어요. 왜? 고용을 계속 유지시켜야 네.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 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밀어내기 해갖고 동아시아의 경쟁자 2, 3년 내에 죽으면 우리가 차지한다. 그래서 계속 걔네들은 디플레 압력을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가 생각보다는 PPI가 잘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렇군요. 하여튼 그 중국이 잃어버린 10년 그러한 그 어떤 경기 침체 기간이 오게 되면 한국 경제도 분명히 타격은 받는 거죠. 그 안에서 주식시장에 보면 우리가 배터리도 있고 네. 경쟁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순수화학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발 소비도 있었고 더불어서 철강 제품들 이거 다 합치면 시총의 30-40%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저가로라도 일단 그렇죠. 물건을 뽑아내니까. 그렇죠. 위안화도 약세고. 가격에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금리 인하가 9월 달로 다가왔네요. 시간이 네.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진짜 빠릅니다. 진짜 언제 금리 인하 9월 달 오나 10월 달 오나 했는데 바로 왔네요. 일단 B컷, 뭐 소위 0.5%뭐 이런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시점에서. 100%라는 건 없는데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 지금의 어떤 수준을 갖고 B컷을 단행하기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다만 만약에 B컷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흔들린다면 그때 공포심은 저는 좀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투자자들 어쨌든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주식 뭐 소위 빅테크 네. 중심의 이런 종목들이 싸졌을 때 사는 전략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제 국내 주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죠. 처음에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나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박스피다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게 봤을 땐 지금은 2,500에서 2,800 구간을 산정을 해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 2,500에서 2,800이냐면 2,500이 PBR 즉 우리가 확정적으로 벌어들인 자본이 지금 2,2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게 0.9배 정도 돼요. 2,500이. 0.9배를 깨고 내려가면 일시적으로나마 0.85, 0.83까지는 가지만 다시 굉장히 탄력을 보여줍니다. 회복을. 근데 또 거꾸로 1배가 2,800이거든요. 8.9, 9% 정도의 ROE 갖고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2,500에서 2,800.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자본 성장이 5에서 8%는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약간 뭐 2,600에서 2,900 정도로 이렇게 산정한 트레이딩으로 저희들은 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렵네요. 자,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요새 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폭락과 이 반등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왜 그 의욕 상실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맞습니다. 네. 이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더 침체되고 힘들어집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어지럽다고 누워있을 게 아니라 나와서 운동하고 그래야 활력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수가 많이 빠졌으면 내가 지금 현금이 있으면 그런 과당성 좀 필요한 거 뭐라도 좀 하고 아니면
뭐 우리가 투자라는 게 여기 뭐 국내 투자만 장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제가 봤을 때는 1,300 한 중반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적인 어떤 수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를 갖고 달러화 자산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위험할 때 투자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설사 만약에 정말로 큰 리세션이 오거나 공포가 왔을 때 주가는 빠지겠죠. 네. 근데 우리가 달러로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넷으로 원화 자산 그 S&P 10%가 빡 빠졌어. 동일하게. 그런데 환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원화 자산의 코스피 10% 빠진 것보다는 여기서는 뭐 여기 오히려 올라가니까 5에서 내지는 6%로 방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갈 땐 또 올라가는 만큼. 그래서 사실은 금투세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부채 비율을 돌 수 있는 거 아니면 원화가 달러로서 해지되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뭐 미국 자산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 말씀하신 그런 박스피 구간에서 그래도 그 상승을 이끌 주도주 어디 섹터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는 뭐 제약바이오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약간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자본이 단단해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ROE가 돌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가동률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기계, 이런 부분들, 전력, 이런 부분들, 이런 계속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LS증권 신중호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네, 글로벌 지표,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네,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네, 한번 차분하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어떤 종목인지 특징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법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신중호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